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이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 정말 오랜만에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타이거 자산운용의 김영준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한국 시장으로 넘어오면 한국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300조 대까지도 시가총액이 주저앉았어요. 네네네. 야, 영업이익 55조 이상 하는 회사를 400조도 아니고 이제 300조, 물론 390조대이긴 합니다만 거기까지 내렸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언더밸류가 시작된 거 아니냐? 언더밸류 시작됐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 실적에도 이 가격이 나왔으니 뭐 미국의 밸류가 적정 밸류가 뭐 한 15배에서 18배 사이라면 예를 들어 그 밸류가 12배에서 15배 사이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삼성전자에서 봤다라는 건데 이제부터 더 떨어지는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렸을 때 삼성전자 하락을 하는 국면에서 분할 매수 하시는 분도 계시다. 그래서 월별로 뭐 분할 매수 하시겠다고 이제 글을 써주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지금은 분할 매수 하실 때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하락이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반도체 경기도 좋았고 실적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미 이제 그것들을 많은 부분을 주가에 반영을 했다가 빠지는 구간이었고 그러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룸들이 좀 적어진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제 주가 할인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 좀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요. 이미 많이 이제 주가가 빠져서 할인된 구간이어서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살 수 있느냐를 이제 굳이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를 굳이 나눈다면 사야 될 구간은 맞고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왜 주가가 빠졌느냐를 조금 고민을 좀 해보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나 이제 D램 업계는 이제 반도체 업계는 결국 세 개 업체의 과점을 이제 결국은 결론이 났고 더 이상 공급을 늘리지 않겠다. 수요가 올라오는 만큼만 공급을 늘리겠다. 결국 가격을 내가 적절하게 조절하겠다. 이와 같은 뭐 이제 결정이 이제 뭐 거의 이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실적이 부러질 염려가 거의 없는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너무나 정말 해피한 상황인 게 실적이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부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Q를 보면 P는 고정되어 있는데 Q를 보면 빅그로스가 연간 20%씩 나오는 산업이니까 결국은 2년 3년 지나고 나면은 이 산업은 2배 3배씩 커져 있는 산업이잖아요. 물론 과거처럼 엄청난 고속 성장을 하진 않지만 꾸준한 성장을 몇 년간 할 수 있는 산업이고 그러한 산업이 P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쌀 때 사면 무조건 이건 수익이 나겠네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 그런데 왜 이 산업이 지금 조정을 받고 왜 할인을 받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배당주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당주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배당을 뭐 6, 7%씩 주면은 주가는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주식인데 600원, 700원의 배당을 꾸준하게 주면 주가도 10,000원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돼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왜 못 올라갈까? 예를 들어서 뭐 원래는 10,000원짜리였다고 가정을 하고 9,000원이나 8,000원에 거래가 되면 예서 9,000원에 8,000원에 할인돼서 거래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 이유는 배당을 꾸준하게 늘려주지 못하면 배당을 계속 똑같이 주면 조금 이제 그 원래 이제 받아야 될 금리보다 조금 할인돼서 이제 그 배당주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언젠가는 얘의 그 업황이 어려워지거나 이 기업이 어려워지면 배당을 한번 안 주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주가가 폭락했다가 올라올 수도 있지 않니?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그 위험 리스크에 대해서 그만큼 할인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배당주를 이제 보통 할인 거래하는데요. 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지금은 그런 구간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적이 절대적으로 계속 유지되겠지만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경기 부진이 오면 실적이 한번 부러질 수도 있지 않냐는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 부분만큼을 지금 할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이 현실화 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다시 조정받을 수도 있고 이런 구간 정도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시간이 지나서 어려운 구간이 한번 왔다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 저희가 계속 분할 매수해 가면 수익은 정상화됐을 때는 다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약세에 있어서는 네. 그 반도체가 이제 워낙 경기 민감 업종이다 보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 주식이 폭락을 하면서 많이 빠졌거든요. 네. 물론 거기는 고밸류였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 뭐 그렇죠. 100배씩 받고 이랬었으니까 그것들이 이제 빠지는 과정이 있는 건데 그것이 하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또 네. 하나는 이머징 쪽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ATM 진짜 이머징 ATM기가 삼성전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 주가는 정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부터는 제가 뭐 그 주식을 사지는 않겠지만 이 상황에서 네.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 55조 이상 내는 기업이 400조가 안 된다. 글로벌리 최고 기업 1등 기업인데 D램 쪽에서 낸드하고 이거는 너무 지나치는 저평가가 시작된 거 아니냐. 400조가 깨진 거부터는. 그건 무조건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네. 동의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반도체 쪽을 조금 매수를 사실 오늘도 좀 했어요. 네, 오늘 네, 좀 네. 했고 네. 저희가 이제 반도체 쪽을 조금씩 저희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지금 매수하는 이유는 저희도 이제 락바텀 근처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와 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 맞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경기의 하락의 폭이 어디까지일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림이 잡혀야만 이제 주가도 분명히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실적이 좋은 건 너무나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인데 네. 왜 주가를 못 뺄까를 이제 거꾸로 저희가 역추적해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생각은 결국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무서운 일이 있는 거 아니야? 한 번은 굉장히 경제에서 이제 크래시가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들을 이 주가에 담아놓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근데 말씀대로 제가 계속 뭐 똑같은 말씀을 이제 중원부원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가부터 쭉 꾸준하게 사가신다면 결국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는 이거보다는 주가는 분명히 높은 수준에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중간에 이제 한 번 더 뭐 하락폭이 있든지 뭐 변동성이 있을 때 네. 그때의 손실을 견디셔야 될 부분들은 네. 저희가 좀 고민하면서 적절하게 비중을 나눠서 사셔야 된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 그 미국의 역실적 장세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약간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면서도 기회를 엿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이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온 게 업종별로 틀리지만 네네네. 업종별로 틀리죠. 분명히 뭐 예를 들어 메타버스 많이 빠졌지만 뭐 아직까지 그쪽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런데 뭐 작년 초에 랠리를 뽑았던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이런 쪽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정말 많이 올라왔더군요. 그리고 또 그 중후장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 옛날 어렸을 때 2,600 개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 어떤 느낌이냐면 2,000이 고점이었을 때 한 1,500 4배나 그 밑에 수준?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싼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자동차 주식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업도 굉장히 고민인 건 자동차도 역시나 환율이나 또는 이제 차가 나오고 있는 어떤 신차 모델들이 굉장히 우수하고 실적들을 굉장히 잘 나오게끔 모든 내적인 또는 외적인 모든 여건들이 다 지금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도 역시나 계속 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모를 문제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계속 일정 부분은 주가에서 계속 눌러놓고 있다 이거를 결국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이 없이 이 어려운 시기가 뭐 6개월 정도 뭐 이렇게 진행되면서 끝나버리면 주가는 굉장히 급반등할 수도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쪽 다 모든 생각들을 다 열어놓고 저희는 지금 주식들을 지금 계속 적절한 비중을 가지고 지금 계속 보유하거나 트레이딩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환율인데요. 일단은 과거같이 지금 1,300원 근처 1,270원 훌쩍 넘어 있는 상황이면 옛날에는 그 경제 위기냐라는 고민을 하긴 하는데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중국 모두 이제 같이 약세이고 오히려 일본보다는 한국은 덜 약세이고 그러니까 N1 환율이 지금 뭐 980, 970, 960까지도 잠깐 갔었으니까 그런 측면을 보면은 뭐 이건 경제 위기라기보다도 좀 그 달러가 강세가 되고 또 다른 나라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또 금리까지 올리고 있으니까 이건 뭐 은행이 위기가 올 것 같지 않으니 위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번 환율은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수출 대기업들한테 되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겠는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을 좀 준비해 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도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들을 계속 좀 좋게 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수출 대형 기업들이 사실은 나쁠 게 없는 거죠. 네, 없죠. 지금은 없죠. 예, 그래서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없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유지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싼 상황이니까 이걸 트레이딩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계속 경기에 대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알람들이 조금씩 나오고 이 양쪽을 다 보면서 저희가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다. 이 국면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좀 하시기는 쉽지는 않은 국면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투자자들도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구간입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타이거가 예전에는 완전 바텀주의자들이었을 것 같은데 하도 시장에서 많이 고초를 당하다 보니까 시장을 정말 많이 고려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크니컬을 되게 오래 했고 어렸을 때 멋모를 때부터 이제 반도체 주식이나 자동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실적이 항상 의외의 구석에서 부러질 때들을 많이 봤었고 굉장히 사이 높을 때 그 후에 골이 깊은 경우들을 많이 만나봐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작년에 미국의 엄청난 상품 수요가 결국은 엄청난 그 미국에서 풀어낸 그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됐건 반대 국면을 가는 상황에서 이거를 정상화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을 놓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조금 더 위축됐다 올라오는 것을 가정해 놓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계속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 안에서 저희도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출 수 없고 적절한 비중으로 조절하다가 뭔가 그림이 명확해졌을 때 조금 더 그쪽으로 베팅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조금 말씀대로 이제 시장을 너무 고려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업의 실적이라는 건 결국 숫자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매출을 일으키거나 이익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저희가 고민을 해봤을 때 충분히 이것들은 조금 위험도 조심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기회도 엿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걸 다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하반기보다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계열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작년도 7월 달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나오면서 오늘은 조심이라는 단어 대신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왜냐면 작년에는 제가 7월 달에 나오면서 리스크와 조심이라는 말을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거 하나만 제가 여기서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전달해 드리면은 내 할 일은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했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우선은 일정 부분 주식 사실 수 있지만 적절하게 인내하시고 좀 고민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거는 조금 제가 이제 너무 보수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시장이 제가 봤을 때 바이어 마켓과 셀러 마켓을 봤을 때 지금 분명히 사는 사람이 유리한 국면이거든요. 사는 사람이 유리한 국면에서 결국은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막 급하게 올라갈 때는 그리고 시장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춰서 저희가 플레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시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국면을 앞두고 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거를 어려운 국면에서 주식을 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대 수익률을 당연히 높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기대 수익률은 지금은 주식을 사실 때 2년에서 3년 후에 2배에서 3배 될 만한 주식들이 좀 많이 널려 있을 때 주식을 많이 사 모으셔야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아니면 자동차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시면 50% 정도 기대 수익률이 저는 기대가 된다. 근데 요거보다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요 생각과 지금부터 조금 스타트해야 되지 않을까? 요 생각에 중간쯤 어딘가에 있다. 이게 바텀업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재는 그 정도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조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매수 타이밍을 잡기 시작했는데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열릴 수 있으니
지금 샀다가 더 싸지는 구간 되면 속 아프고 속 쓰릴 것 같으니까 그거를 기다리면서 더 할인이 돼서 더 높은 배수의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투자를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이제 매수의 비중들을 네. 나눠서 해야 되는 네. 네, 이런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예. 근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셔 지금. 근데 이거 너무 보수고 말씀드린 걸 수도 있고요. 뭐 사실은 이게 지금 많은 부분이 진행됐고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뭐 한 달 후에 나가거나 보름 후에 나왔을 때 이미 또 더 하락돼서 사실은 뭐 매수권에 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열려 있고요. 지금 타이밍이 사실은 매수를 딱 권하기도 그렇다고 매수를 권하지 않기도 되게 애매한 국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부분이 하락이 돼 있기 때문에 진행됐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실 수 있지만 이거를 제가 무조건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 너무 무책임한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좀 보수 말씀드린 거고 제 감독은 요거보다 조금 더 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섹터별로 국내 비중이 훨씬 더 높으시잖아요. 그렇죠. 국내 주식 비중이 더 높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국내 주식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높아진 업종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 이 정도 밸류에이션 매력인데 그럼 더 떨어질 거를 공간을 열어놓고 뭐 반도체, 자동차 뭐 그럴 수도 있긴 한 것 같긴 한데 네네네. 다른 업종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네네. 예. 최근에 전기전자 기판 올라가는 거 보면 지금 무섭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좋게 보는 이제 섹터를 물어보시는 거 질문을 제가 받으려는데 저희는 우선 엔터를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엔터를 가장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K-팝에 대한 팬덤이 과거에는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 나오고 실제로 뭐 일본이나 이런 미국에 콘서트 갔을 때 이제 객석들을 채우고 이 정도에서 어떤 이제 실적들이 나오고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팬덤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어서 이것이 정말 엔터 업체들의 실적으로 강력하게 이제 숫자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장기적인 그림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저희 회사 내부에서 엔터를 좋아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는 많이 빠졌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제 지금 상황부터는 조금씩 계속 사모으는데 이것도 뭐 빠른 속도로 사모긴다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사모으는 거죠. 남의 돈이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선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언제 이 동영상을 보실지도 모르고 사실 어떤 판단을 어떤 상황에서 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저희의 생각은 엔터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지 않을까 수익률이. 그래서 중간에 부침들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으로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끔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이거 내 돈만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저는 회사 생활이 되게 재밌습니다. 우선 회사 생활이 가장 재미있는 이유는 저를 뭐 2인자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2인자는 아니고요. 회사 내에 있는 너무나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 주니어 친구들도 그렇고 뭐 오이사님도 그렇고 뭐 대표님도 되게 굉장한 그 노력하시고 굉장히 그 주식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일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 돈을 벌겠다 하고 뭐 제가 이제 그냥 혼자 독립해서 돈 벌겠다 하면 제가 더 수익이 더 좋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을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3-4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하나만 찾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이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주식 고수들과 같이 이제 제가 주식을 하고 있는 거 자체가 그냥 기분이 좋고 일에 즐거움이 있어서 저는 그냥 지금이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반면에 펀드 매니저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아니면 애환이 고뇌가 이런 게 있다라고 그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각도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선 남의 돈을 맡았을 때 그 수익이 나면 사실은 전혀 뭐 어려울 것도 없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럼요. 저도 기분 좋고 고객분도 기분 좋고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손실이 났을 때가 제일 힘들죠. 고객 손실만큼 힘든 구간은 없는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올 때 제가 2번에 이제 작년 2번 제가 출연하면서 굉장히 많이 웃고 갔어요. 웃으면서 주식 얘기를 하면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식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웃고 갔고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많이 웃을 수 있겠구나라고 왔는데 아직 저희가 고객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 올 초 1년 수익률도 마이너스이고요. 올해도 사실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마이너스를 이렇게 오랜 기간 유지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웃으면서 얘기할 줄 알고 왔는데 역시나 이제 말씀드리는 게 웃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예 이게 저는 이렇게 우울한 사람은 아닌데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이제 처음에 화두부터가 이제 시장 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조차도 이제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조금 웃으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 고객들이 어떻게 그 반응할 때 기분 좋고 기쁘고 어떻게 반응할 때 슬프고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고객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선물 보내주실 때도 있어요. 예, 수익 잘 났다고 그래서 뭐 떡 같은 거 보내주실 때도 있고 한데 그럴 때는 굉장히 기분 좋죠. 예, 그리고 손실이 나셨을 때는 저희를 이렇게 비난한다기보다는 답답하신 거가 가장 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분명히 돈을 맡겼고 저 친구들이 잘한다는 생각 때문에 맡기긴 하셨는데 사실 저희의 실력을 이걸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요리사 같으면 사실은 음식을 해오는 걸 보고 먹어보면 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 알 수 있고 가수 같으면 노래를 불러보라고 해보면 대충 알 수 있는데 주식은 사실 저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그동안의 커리어 하나만 가지고 레퍼런스만 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하셔야 되고 근데 갑자기 최근에 본인이 딱 돈을 맡기셨을 구간에만 딱 손실이 나면 그동안 실력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그동안 운이 좋았는데 실력으로 포장이 된 건지 그거 구별도 안 되실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답답해 하실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사실은 그럴 때 가장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이제 방식은 거의 저희가 분기마다 고객 설명회를 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부분 실수했고 어떤 부분은 지금 대비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을 거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면 불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하면서 잘 조절할 거다 뭐 이런 말씀들 좀 드리면 그 좀 답답한 부분들을 조금 해소시켜 드릴 수 있죠. 뭐 한국에서 최근에 보면 ETF가 정말 너무나 많이 증가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ETF가 그것도 일종의 펀드긴 펀드죠. 펀드죠. 근데 액티브 펀드라기보다도 일종의 패시브 펀드고 심지어는 이제 액티브 ETF까지 나오긴 했는데 좀 찹찹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왜 찹찹하냐면 과연 ETF를 해서 개인들이 수익이 좋을 수 있을까? 오히려 더 나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들어서 찹찹하거든요. 그 찹찹함을 떠나서 저의 고민은 현실적인 거죠. ETF를 투자하는 어떤 자금의 흐름은 멈추진 않을 거다. 그건 뭐 현실일 것 같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우선 전문가나 운영을 한다는 분들의 수익률들이 생각보다 계속 부진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겠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터넷 방송 보고 내가 또는 뭐 직접 공부해보고 돈의 흐름도 내가 추적해보고 그러면서 돈이 될 만한 걸 내가 직접 투자하겠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늘어나시는 것 같고 그건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그 모든 판단들 더 굉장히 정확하게 하시기 굉장히 어려워요. 운영을 굉장히 잘 하실 수 있는 운영자를 만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직접 다 판단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을 텐데 좋은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펀드 몇 개를 골라서 그렇게 나눠서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ETF를 다 정확하게 뭐 본인이 다 판단해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들이 항상 좋은 수익을 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아니 좀 걱정이 많아요. 제가 어제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저보다 훨씬 젊으신 분들이에요. 투자하는데 나 2억을 넣었는데 그게 내 여유돈 전부야 이러면서 2억을 갖다 놨는데 젊은 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초보자예요. 야 그럼 이 험한장에서 제가 과연 어떻게 견딜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2020년처럼 그냥 시장이 무조건 올라서 수익 나는 거 외에 작년 부터 나타난 그런 상황에서 올해까지의 흐름들을 보면 정말 어려울 텐데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개인들의 자산을 늘려서 노후를 보장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마치 투전판처럼 돼가지고 들어오면 잃고 들어오면 잃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약을 하나 개발하더라도 사실은 엄청난 오랜 기간의 그 연구와 그리고 임상실험이라는 걸 3번이나 거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보통 신약으로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저희가 돈이라는 것도 거의 사람의 생명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기의 돈이라는 게 1억, 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어느 사람의 생명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한 돈을 이제 다루실 때 임상실험처럼 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굉장한 많은 고민과 그 다음에 검토와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네.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굉장히 확률이 높게 맞는지 아니면 나의 판단 능력이 생각보다 떨어지는지 이런 네, 것도 네. 굉장히 많이 테스트해서 사실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남들 돈 번다고 하니까 무턱대고 이제 큰 돈을 집어넣으시고 그러한 어떤 검증 없이 하셨다가 이제 큰 돈을 잃으시고 나면 굉장히 힘드시죠. 예. 네, 근데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오랫동안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셨으니까 내 주변 친구들한테 어떻게 투자해라고 얘기해 준다는 마음으로 아니면 우리 친척한테 솔직하게 그냥 나한테 맡겨 뭐 이런 저한테 잘 안 맡기더라고요. 저한테 맡기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예. 그 생각보다는 의외로 네. 여기 그 김영준 이사님 친인척들 잘 들으시죠? 친구들하고. 네.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의 어떤 실력에 대한 검증 과정들을 예리하게 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세요. 네.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만나보시거나 얘기를 딱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그 굳이 판단 안 하시고 그냥 주식하는 뭐 친인척 뭐 아니면 친구 뭐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네. 저 친구의 실력이나 아니면 저 친구의 인성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시는데 아예 그냥 저랑 처음 만난 생면부지의 고객분이신데 저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이런 얘기들을 쭉 들으시고 이제 한참 이제 고민하시고 난 다음에 이 친구한테 맡겨도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본인의 자산 일부를 이렇게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네.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운영하시는 펀드의 어떤 성격들을 PB분이 되셨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인터넷 방송이 됐던 아니면 뭐 신문 기사가 됐던 아니면 직접 찾아가 보시건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고 이렇게 충분히 이제 자료들을 모아보신 다음에 맡길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이제 분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정말 피 같은 돈이고 생명 같은 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되는 건 무조건 맞습니다. 네. 네네. 지금 펀드 매니저로서 네. 오히려 그 생각하시기에 좋은 펀드 매니저 또는 내가 닮고 싶은 펀드 매니저 또는 그런 태도 이런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제 사실은 저희 회사에 있는 멤버들한테서 많은 걸 배우고 있고요. 우선 제가 잘 못하는 부분들이 통찰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통찰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들을 봤을 때 직관적으로 빨리 이걸 딱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좀 약간 좀 올드한 사람이고요.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도 네. 관심이 없었고 뭐 예를 들어서 케이팝이 나올 때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산업들이 굉장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산업들에 대한 이제 이해와 그리고 이 안에서의 기회를 찾는 것들 이걸 굉장히 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제가 제일 부족한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제 저는 꾸준하게 노력하는 스타일이어서 꾸준하게 매번 패턴이 어떤 건지 이해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하면서 패턴을 이해하고 그 패턴이 매번 왔을 때 이것들을 이제 투자에 이제 적용해서 투자하는 스타일인데 이러다 보니까 좀 오래된 종목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뭐 반도체도 사실 그런 류의 종목이 돼버렸고요. 어찌됐건 시대는 계속 바뀌어가고 새로운 정말 놀라운 산업들과 기업들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매니저가 돼야 되겠다. 근데 저희 회사 안에도 그런 매니저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네. 김 이사님은 이 일이 재밌으세요?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 일 재밌습니다. 전 천직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체력 관리라든가 아니면 나의 이게 지적 관리라든가 뭐 이런 거. 예. 체력은 사실은 이제 같은 취미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각동희님하고 네. 자전거를 타고요. 옆에서 뵈니까 약간 나면서부터 좀 건강하신 분 같아요. 아닙니다. 이 살인데 살이 딱딱한 살. 아닙니다. 딱딱한 살 갖고 있는 분 이렇게. 물렁물렁물렁합니다. 걸렸네요. 네. 네. 사실은 제가 타이거에 입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체력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제가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고 매니저로 살아남을 수도 없겠다 싶어서 집에서 회사까지 1시간 정도 걸려요. 차로도 지하철로도 자전거로도 딱 1시간 거리입니다. 아, 모든 게 1시간. 딱 1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1년 정도 출퇴근을 좀 했고 체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시장이 코로나 터지고 뭐 그 후에 또 시장 급등하고 또 지금 최근에 또 시장 수익률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자전거 타는 걸 많이 이제 포기했는데 방송에서 제 스스로 약속을 하면 올해 내로는 다시 자전거 타면서 다시 체력을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에서 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매니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에 제가 충분히 알고 있던 종목들은 이제 계속 이제 제 알던 걸 가지고 또 패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면서 유지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 있는 건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니어 친구들하고도 계속 해외 종목들 새롭게 이제 발굴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이런 안에서 조금 기회를 좀 더 넓혀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 기업이 지금 고밸류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흐름들을 보니까 참 단순해요. 주가 흐름이. 네. 실적 좋으면 주가 오르고 실적 나쁘면 주가 떨어져요. 네네. 미국은 하락과 상승 논리가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근데 한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뭐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오르려고 할인되는데 그게 또 앞에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를 리스크에 대해서 이미 할인하고 있고 뭐 이런 복잡한 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훨씬 더 투자하기 어렵죠. 네. 그러니까 게다가 또 거버넌스 이슈도 안 좋은 기업들로 있죠. 굉장히 많아서 중견 기업 이하의 뭐 대기업도 그런 데가 있고 뭐 중견 중소기업들 중에서 그런 기업이 많으니까 밸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안 될 수 있죠. 야로도 많고 진짜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나니까 좀 로직이 단순한 저쪽도 저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 뭐 장점도 있죠. 국내 시장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장이라서 그렇죠. 투자를 훨씬 더 조사를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에 있는 소비자 기업들을 분석할 때 가끔씩 저희가 뭐 해외 직배송을 받아서 이제 물건 사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의 우위라는 부분에서는 국내 시장도 계속 투자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위 말하는 기관 투자자세요? 그렇죠. 근데 기관도 약간 좀 다른 기관이지.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기관 투자자의 개념은 사실 저런 데 아닙니까? 뭐 우체국, 뭐 기금, 연금, 뭐 이런 데서 자금 받아갖고 벤치마크를 추종하시는 그런 분들이 진짜 기관 투자자고 저희들은 사실 개인들의 자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프로 투자자일 뿐이지. 그 직업 투자자이지. 그래서 이제 기관으로 불릴 수는 있으나 기관 투자자하고는 조금 성향이 다른 거죠. 조금 결이 좀 다르죠. 맞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애정도 있고 저희들은 조금 그런 측면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작년부터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아서 자 어떻게 힘내시라고 어떻게 하면 좋으실까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힘든 걸 저도 너무나 알고요. 왜냐하면 저도 대학교 때 이제 지난번에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처음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99년에 시장 하락을 맞닥뜨려서 저도 이제 2000년과 2001년을 IT 버블 때 제가 시장 하락을 그대로 몸으로 맞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뭐 몇백만 원은 안 되죠. 대학생 때 투자했던 돈이니까 그거 다 날렸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고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한번 깡통 계좌도 한번 됐었고요. 2008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깡통 계좌 한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제 조언이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실력을 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저희 뭐 방송을 계속 봐주셔줬고 따로 책을 사서 보셔도 되고 또는 본인이 조금씩 투자해 보시면서 어떤 게 나랑 투자 스타일이 맞고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실력을 쌓는 과정 중에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시장에 꼭 살아남으셔야 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절대 너무 위험한 투자들을 하셔서 퇴출당하지 않는 아주 일정 부분 계속 살아남으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실력을 키워나가시면 분명히 수익은 돌아온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길이죠, 근데. 네. 네. 아, 오늘 우리 타이거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2인자 김영준 이사님을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확실히 우리 이제 펀드 매니저나 저희 운용하는 사람들은 일희일비하 하지 말자고 맨날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만 수익에 따라서 수의 수비하는 것 같아. 그렇죠. 수희 손비, 네네. 그죠? 수익에 기뻐하고 손실에 슬퍼하죠. 슬퍼하는 이런 구조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4월달 마감 어떻게 해서 겨우겨우 잘 해놓고 5월달 시작하자마자 한 주간 얻어맞고 나니까 우울증 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하셨던데요. 아니. 수익을 그렇게. 예. 저희의 참 어떤 태생적인 문제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고, 네, 매력적인 일이고, 성공했을 때 성취감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높고, 네네. 그리고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서 저희가 바라기는 조금 느긋하게 자식 봐주는 눈빛으로 봐주신다면 저희가 성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고객의 성장과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운 구간도 있지만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정직하게 꾸준히 열심히 하느냐. 그럼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습성을 버리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결국은 승리는 우리 것이다라고 예. 확신하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중간중간에 어려움은 있지만 네. 결국 승리를 우리는 쟁취할 것이다. 아마 같은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투자분들도 조금 투자를 하실 때 좀 긴 안목으로, 그리고 또 욕심을 조금 비우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도 똑같습니다. 잃지 않고 버티신다면 좋은 결과는 반드시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진짜 전문 투자자의 애환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일에 대한 나눔해 주신 우리 김영준 이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